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한의사 김지은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중등학대학을 졸업을 했고 한 9년, 10년 정도 의사, 소아과 의사, 그 다음에 또 한의사로 생활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탈북을 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는 한의과 대학을 졸업을 했고 지금은 한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참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왜 탈북을 하셨나요? 또는 북한에서 10년 정도 의사생활 했으면 탈북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왜 탈북을 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제가 의사였기 때문에 탈북을 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권한행군으로 제일 힘들었던 90년대 중반에 저는 소아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북한은 권한의 행군으로 경제 상황도 많이 어려웠지만 병원의 여러 가지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공급이 되는 약제도 없고 병원 시설도 열악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맡은 환자들을 내가 의료인으로서 살려낼 수 없는 환경, 그것이 제가 그 환경으로부터 탈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첫 번째였어요.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가 담당 의사로서 내가 맡은 그 입원실 있고 베드 있고 환자들 있잖아요. 그 환자들을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었어요. 열이 나도 해열제 줄 수가 없고 소화가 안 돼도 내가 소화제 안에 처방할 수가 없고 소염제, 항생제 어떤 것도 제가 제대로 처방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질환은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어른들은 어제 오늘 며칠씩 끌지만 아이들은 오늘 좋아졌던 아이가 내일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망하는 아이들도 많았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힘들었던 건 이 아이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 그냥 정말 사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한 질환이라면 이게 현대의학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 하고 내 책임을 조금 돌릴 수도 있는데 그냥 영양실조 또는 내가 조금만 환경이 좋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어가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볼 때 저녁에 퇴근할 때 되면 이 내 베드에 있는 이 아이들 중에서 내일 아침 내가 어떤 아이 얼굴을 못 보게 될까? 또는 출근하면 그 아이일까? 또는 다른 아이 베드가 비어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출근을 해서 회진하면서 돌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아이가 밤새 없어졌을 수가 있고 아니면 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이 베드가 비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슴이 덜컹하고 내려앉죠. 담당 의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망한 죽어가는 내 새끼 안고 통곡하는 부모님과 함께 울어주는 일 그거밖에 사실은 없었고 이 환경에서 탈피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나는 과연 의사일까? 담당 의사일까? 이런 자기 그 직업에 대한 회의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한 자책이 들었었죠. 두 번째로는 제가 탈북을 하게 됐던 동기가 북한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니까 저도 먹고 살기가 어려웠었어요. 북한은 한국과 달리 국영체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월급 주고 배급 주고 그러죠. 국가 경제가 어려워서 의사들한테도 월급이 안 나오고 배급이 안 나오면 의사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북한을 떠난 중국은 어떨까? 가까운 이웃 나라는 어떨까? 그래 한번 가보고 싶다. 궁금하다. 이 생각 가지고 가볍게 생각하고 사실은 떠났죠. 처음에. 그렇게 하고 중국에 와보니까 내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생각보다 잘 살고 있었고요. 시내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한 150, 160km씩 떨어져 있는 그 시골 마을 사람들도 이 밥에 고깃국을 먹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사실 45년도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이 밥에 고깃국을 먹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를 했죠. 우리는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때까지 허리띠를 절러매고 힘들어도 참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견뎌왔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에 딱 와보니까 그 시골에서도 걔도 이 밥에 고깃국을 느끼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때 개인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이 쌀 하나를 못 먹여서 내가 참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내가 책임지지 못한 그 아픔이 내 마음에 있는데 여기 오니까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한국에서 그 직업대로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였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 이런 미장하셨고 벽돌 쌓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학대학에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회에 대해서 또는 그 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감사함, 고마움 이런 걸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생활을 했었죠.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땅에 딱 와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받았던 교육이 뭔가, 내가 추구했던 이상은 뭐지? 내가 알고 있었던 북한은 뭐였고, 내가 알고 있었던 북한을 떠난 다른 나라는 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면서 안 가고 싶다 저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돌아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있죠. 저는 80년대 대학생입니다. 그때는 한국에서 민주화를 한창 민주화 운동이 벌어질 때죠. 86년도, 87년도. 이걸 보면서 저는 대학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하게 되면 남조선, 북한에서는 남조선이라고 부르니까 남조선 하게 되면 그 미국의 식민지? 굉장히 우리보다 못 사는?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생각보다 남조선이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게다가 남조선, 우리는 남조선이라고 불렀는데 중국에 나오니까 중국의 연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라고 불러요. 거기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있다네. 그래? 이게 내가 첫 번째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게 됐던 거고요. 두 번째,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다른가 봐. 이렇게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죠. 제가 금방 중국에 나와서 연변에서 좀 아는 분이 집에 조금 오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마 밖에 나가서 우리 집에 북조선에서 온 여자한테 의사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집 그 이모님한테 계속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좀 만나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이모님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긴다. 지가 뭔데? 이랬던 거예요. 지가 뭔데? 내가 왜 남조선 사람 만나야 되냐고 이랬었죠. 근데 그분이 정말 끈질기게 저한테 그 이모님한테 좀 청을 하셨고 이모님도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좋다. 내가 만난다. 근데 요구 조건이 있다. 그랬죠. 요구 조건은 내가 만나주는 대신 북한이 여러 가지 상황 물어보지 말라. 자존심 상하는 말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만나겠다. 이랬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자. 이래서 어느 여름, 정말 더운 여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이 들어오셨죠. 우리가 참말로 그 반가운 누군가를 만날 때는 너무 마음이 급하고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는 거는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날 막 도방에서부터 요란하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뭐 신발을 막 이렇게 단층집이잖아. 막 이렇게 벗어 던지면서 문을 확 열고 들어서는데 들어서면서 첫 마디, 발 딱 디디면서 첫 마디가 와, 진짜 덥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화 톤이나 표정이나 이런 거는 낯선 사람의 느낌이 아닌 거야. 오래전에 헤어졌던 동네 오빠, 엄마, 오빠!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문을 뚝 열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내가 왁 하고 무너진 거죠. 남조선 사람, 당신이 어떤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쳐야지 하고 그냥 신경 빡 하고 도사리고 내가 앉아있는데 긴장이 그냥 확 풀리는 거예요. 이게 남조선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이래서 동포라고 하나 봐. 이런 생각이 거기서 들었던 거죠. 내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 그게 내가 한국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고 간 다음에 여러 가지 책도 받고 신문도 받고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불편하고 타협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교육을 받았던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구나.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우리랑 똑같구나. 충분히 이해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한국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했던 거죠.
북한에 있을 때 한국은 무서운 나라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서 들여다본 한국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드라마도 많이 봤으니까 다 드라마 같은 줄 알았죠.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와,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계기가 사실은 있었죠. 한국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이런 부분들이 익숙이 안 돼 있잖아요. 당연히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러면 그걸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 우선 어렵고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회사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돈 줬으면 당연히 이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마찰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회사 생활할 때 그랬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세터민들은 세터민들대로 사실은 이 사회, 이 시스템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피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분들도 기왕 세터민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적응할 일정한 시간까지는 조금 교육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죠. 그래야 이 사회에서 세터민들이 함께 성장을 하고 나중에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한반도를 생각을 할 때 잘 성장한 세터민들이 북한 땅에 또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3만 명이 넘는 세터민들이 와 있어요. 그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저 같은 의사도 있을 뿐 아니라 회사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도 있고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각양각색이고 그분들이 북한에서 하던 일도 각양각색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역량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기에 앞서 세터민이라는 통일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세터민들이 누구나 다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반도는 꼭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요. 북한에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하겠나. 남한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할 수도 없고 북한 정부가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세터민들이 그들이 남한 사회에 와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걸 북한에 있는 내 가족한테 내 친지한테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학 교수여서 더 잘할 것이고 의사여서 더 잘할 것이고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세터민들은 자기 가족한테 자기가 본 걸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 옆에 있는 세터민들하고 얼마나 잘 지내느냐 그런 것들이 곧 내가 통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제9차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땅에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돌려주시고요. 내년에 영화제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